21살 공연이 끝난 무대 뒤에서 낯선 간부들이 그녀를 오래 쳐다봤고 며칠 후 특별훈련소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배워야 했던 것은 춤이 아니었습니다. 간부들은 은밀한 대화를 계속 요구했습니다. 어느 28살 언니는 결국 숙소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조용히 치워졌습니다. 3년 후 자신의 10살 딸이 같은 추천 명단에 오르자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북한이 기쁨조라 부르는 그 지옥에서 딸만은 절대 보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녀는 북한 권력의 어두운 면을 지나 탈출에 성공했을까요? 꾸준하게 달려온 지 딱 한 달이 되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알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채널 통계를 보면 85%의 시청자분들이 구독을 하지 않고 영상을 본다고 합니다. 무료 구독 누르는데 3초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자 200이 코앞인데 200을 찍고 싶습니다.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한의 처절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양 중구역 창광거리에서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말씀하셨죠. 내가 이 집안의 자랑이 될 거라고. 우리 집은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여름이면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겨울이면 연탄 구하느라 어머니가 새벽부터 줄을 서곤 하셨죠. 그래도 우리는 평양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7살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무용소지를 봤다며 저를 만수대 예술단 예비반에 추천했어요. 어머니는 그날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우셨습니다. 좋아서 우시는 건지 슬퍼서 우시는 건지 당시엔 몰랐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이미 아셨던 것 같습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요. 예술단 생활은 혹독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저녁 9시까지 연습했어요. 발가락이 터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쉴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말했죠. 너희는 장군님을 위해 춤추는 거라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15살 되던 해 설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송편을 빚고 계셨어요. 우리 어머니 손맛은 정말 일품이었거든요. 콩 고물 묻힌 송편을 한 입 빼어 물면 달콤한 꿀맛이 났습니다. 언니는 옆에서 부러운 듯 저를 쳐다봤어요. 넌 참 팔자가 좋다고 평양에서 춤이나 추면서 편하게 산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날 밤 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미니야, 너 정말 행복하냐고.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행복한 건지 아닌 건지 잘 몰랐거든요. 그냥 주어진 길을 걷고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21살이 되던 해 저는 만수대 예술단 정식 단원이 되었습니다. 그해 봄 대형 공연이 있었어요. 수천 명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조명이 저를 비추고 음악이 흐르고 제 몸이 하늘을 나는 것 같았죠. 공연이 끝나고 무대 뒤로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간부 한 분이 저를 오래 쳐다보시더군요. 그 눈빛이 뭔가 이상했어요. 칭찬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단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정민이 동무 축하하네. 자네가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되었네. 그분들은 웃고 있었지만 저는 왠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쁨죠.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단장님은 말했습니다. 장군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영광스러운 인물하고 가문의 자랑이라고. 하지만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어요.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밤새 우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미안하다고 엄마가 못나서 이렇게 됐다고 하셨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영광스러운 일인데 왜 우시는 건지. 그런데 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미니야, 넌 이제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된 거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특별훈련소로 보내졌어요. 평양 외곽 어디쯤인지도 몰랐습니다. 거기엔 저처럼 20 안팎의 여자들이 30명쯤 있었죠. 다들 예쁘고 재능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우리는 춤과 노래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배워야 했습니다. 어떻게 웃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저는 차마 말로 다 할 수가 없네요. 첫 공연이 있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무대에 올랐어요. 하지만 이건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고위 간부들만 모인 연회장이었죠. 술 냄새가 진동했고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춤을 추는 동안 그들의 시선이 온몸을 훑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언니 말이 맞았구나. 나는 이제 물건이구나. 공연이 끝나고 한 간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어요. 거부하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뻔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이게 나인가 싶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잖아요. 제 어머니도 그러셨습니다. 저를 위해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결국 딸은 이런 꼴이 됐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어머니는 면회 올 때마다 야윈 제 얼굴을 보시며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그냥 손만 꼭 잡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같이 훈련받던 언니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탈출을 시도했다가 잡혔다고 했어요. 며칠 후 우리는 전원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공개 촬영장이었어요. 그 언니가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고 저는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가? 조국을 위한 희생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는 권력자들의 놀이개에 불과한 건가? 처음으로 체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의심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옆 사람도 믿을 수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낮에는 웃고 밤에는 울며 지냈습니다. 그게 제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25이 되었고 어느 날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선택할 수 없었던 일이니까요. 하지만 뱃속의 아이만큼은 제 것이었어요. 처음으로 뭔가 제 것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딸을 낳았을 때 저는 이 아이만큼은 다르게 키우겠다고 다짐했어요. 자유롭게 행복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딸이 돌이 되자마자 저는 다시 임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께 맡겨야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저를 보면 울었어요. 낯설어 하는 거죠. 제 딸인데 엄마를 몰라보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미니야, 이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냐고. 저도 미안했습니다. 너무 미안했어요. 우리는 2층짜리 합숙소에서 생활했습니다. 24시간 감시받는 삶이었죠. 화장실 갈 때도 보고해야 했고 편지 한 장 쓰려면 검열을 받아야 했어요. 전화는 한 달에 2번, 그것도 감시원이 옆에서 듣는 상태로만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전화로 물었어요. 엄마는 왜 집에 안 와? 친구들은 다 엄마랑 같이 사는데.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엄마가 나쁜 사람들한테 잡혀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라고 말해봤자 소용없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방에서 떨며 지냈습니다. 6.25 때도 이렇게 춥진 않았다던데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손발이 얼어터지고 입술이 갈라졌어요. 약 한 알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 웃어야 했습니다. 공연장에 가면 화려하게 웃고 노래하고 춤춰야 했어요.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겉으로는 꽃처럼 웃어야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고문인지 모릅니다. 함께 생활하던 언니들도 하나둘 무너져갔어요. 어떤 언니는 술을 마시다가 쓰러졌고 어떤 언니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할 수도 없었어요. 언제 누가 고자질할지 모르니까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 언니가 숙소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28이었습니다. 유서도 없었죠. 우리는 장례식도 제대로 치러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치워졌어요. 없던 사람처럼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건가? 아니면 평생 이렇게 살다가 늙어 죽을 건가? 그리고 내 딸도 나처럼 될 건가? 그 생각이 드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랐죠.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밖에는요. 딸이 10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급히 전화를 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죠. 미니야, 큰일 났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손녀를 예술단 예비 선발 대상으로 추천했다는구나.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안 돼. 내 딸만큼은 절대 안 돼. 제가 겪은 그 지옥을 내 딸이 겪게 할 수는 없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면회 시간에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미니야, 내가 결정해라. 엄마는 내 편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아시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요. 탈출.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무서웠습니다. 들키면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딸이 저처럼 되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뭐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합숙소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분 조카가 중국에서 장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날 그 아주머니께 넌지시 물었습니다.
혹시 중국 가는 방법 아시냐고요?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니 며칠 후 작은 쪽지를 건네주셨어요. 그렇게 브로커와 연결이 됐습니다. 비용은 1인당 미화 3,000달러. 하늘이 노래지는 금액이었죠.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이 조금 있었어요. 공연할 때 받은 선물들을 몰래 장마당에 팔아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어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시더니 집 장롱 밑바닥에서 천으로 싼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금반지였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 유품이었죠. 미니야, 이거 팔아라. 그리고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어머니는 우셨지만 저를 밀어내셨습니다. 언니도 만났어요. 언니는 제 계획을 듣고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모아둔 돈을 꺼내주더군요. 미니야, 너랑 조카는 꼭 살아야 한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는 자유로워야지. 언니도 울었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해 가을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추석 연휴 때 잠깐 집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추석 전날 밤 저는 딸을 안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물었죠. 엄마, 왜 울어?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꼭 안아주기만 했어요. 어머니는 새벽 일찍 일어나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평양냉면 육수를 내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만든 냉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는데 그날따라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제 밥그릇에 고기를 자꾸 얹어주셨죠. 집을 나서기 전 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한참 쳐다봤어요. 웃고 있는 우리 가족. 이제 다시는 이렇게 모일 수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께 절을 올렸어요. 어머니, 저 먼저 갑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알았다, 건강해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딸 손을 잡고 집을 나서면서 뒤돌아봤더니 어머니가 대문 앞에 서 계셨어요. 손을 흔들지도 않으시고 그냥 서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2017년 10월 초하루 밤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정한 시간은 밤 11시. 해상까지는 기차로 10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딸아이는 내내 잠을 잤고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기차 안에서도 보이부 사람들이 수시로 지나다녔거든요. 가슴이 쿵쾅거려서 들킬까봐 무서웠어요. 해산역에 내렸을 때는 저녁 9시쯤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따라 걸었어요. 딸아이 손을 꼭 잡고요. 엄마, 어디 가는 거야? 딸이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엄마 믿고 따라와. 그것밖에 말할 수 없었죠. 약속 장소는 강변 근처 빈 창고였습니다.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말수가 적었습니다. 돈부터 내라고 하더군요. 저는 천으로 싼 돈다발을 건넸어요. 어머니와 언니가 준 돈, 그게 우리 목숨값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창고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5명쯤 됐나. 다들 떨고 있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아기를 업고 있었고 젊은 남자 둘은 형제 같아 보였어요. 우리는 서로 눈만 마주쳤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출발한다. 절대 소리 내지 마라. 들키면 다 죽는다. 우리는 어둠 속을 따라 걸었어요.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발밑이 보이지 않았고 넘어질 뻔했어요. 딸아이는 무서운지 제 옷을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물이 많았어요. 10월인데도 물이 차가웠을 거예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물 깊이는 허리까지 온다. 절대 놓치지 마라. 아이는 업어라. 저는 딸을 업었어요. 10살짜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하지만 놓칠 수 없었습니다.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손발이 얼어 터지는 겨울도 겪어봤지만 이건 그것보다 더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지옥 같았어요. 딸아이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무서워. 저는 대답했죠.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저쪽 강변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순찰대였습니다. 브로커가 손짓으로 멈추라고 했어요. 우리는 물속에 그대로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딸아이가 떨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떨었고요. 불빛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군인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뭐 없나? 글쎄, 조용한데. 그들이 우리에게서 불과 10m도 안 떨어진 곳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딸의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하늘에 계신 할머니께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브로커가 다시 움직이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우리는 죽으림을 다해 강을 건넜습니다. 발이 땅에 닿았을 때 그게 중국 땅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물에서 나와 풀밭에 쓰러졌습니다. 딸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참았던 게 터진 거죠. 저도 울었습니다. 살았구나.
우리 살았구나. 하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북에 두고 온 어머니와 언니 생각이 났거든요.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어요. 이제 정말로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구나 싶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재촉했습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다고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딸 손을 잡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자유를 향해서요.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브로커는 우리를 어두운 산길로 데려갔습니다. 몇 시간을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딸아이는 지쳐서 제 등에 엎여 잠들었고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에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조선족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한 집 지하실로 데려갔죠. 거기 이미 탈북자들이 10여 명쯤 숨어 있었습니다. 좁은 방에 사람들이 빼곡했어요. 화장실도 제대로 없었고 햇빛도 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감옥 같았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 달은 숨어 지내야 한다고. 단속이 심하니까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요. 한 달. 이 좁은 지하실에서 한 달을 지낸다니. 딸아이를 보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북에서도 힘들게 살았는데 여기 와서도 이 꼴이라니. 낮에는 숨죽이고 지냈어요. 밤에만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밥은 하루 두 끼, 그것도 찬밥에 김치뿐이었어요.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했죠. 북에서 굶주리던 때를 생각하면 그나마 나았으니까요. 같은 방에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연변 출신 조선족이셨는데 말투가 우리랑 비슷했어요. 같은 핏줄이라고 우리 민족끼리 도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딸아이한테 사탕도 주시고 밤에 무서워하면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그분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일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몸값을 갚아야 한다는 거였죠. 저는 조선족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보내졌습니다. 설거지와 청소를 했어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딸아이는 식당 뒷방에 두고요. 사장님은 괜찮은 분이셨어요. 조선족 아주머니였는데 우리 사정을 아시고 월급을 조금 더 주셨습니다. 남은 반찬도 싸주시고 딸아이 학교는 못 보내도 한글 공부는 시켜주셨어요.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돕는다고 하셨죠. 하지만 항상 불안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단속 나온다는 소문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신분증이 없으니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거였죠. 잡히면 북송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 중국 공안이 들이닥쳤어요. 신분증 검사였습니다. 저는 뒷문으로 도망쳤어요. 딸을 안고 골목길로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행히 사장님이 공안을 막아주셨고 우리는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몰랐거든요. 북에서 나오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중국도 감옥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어쩌면 더 무서웠습니다. 언제 잡힐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사니까요.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딸아이는 학교도 못 가고 친구도 못 사귀고 식당 뒷방에서만 지냈어요. 11살 아이가 갇혀 지내는 모습을 보니 미안했습니다. 이게 내가 바랐던 자유인가 싶었어요. 어느 날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가는 방법이 있다고. 선교사님들이 도와준다고요. 한국. 진짜 자유가 있는 곳. 하지만 그 길도 험하다고 했어요. 목숨 걸어야 한다고. 저는 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고요. 사장님이 연결해 주신 분은 한국 교회 선교사님이었습니다. 50대쯤 되신 목사님이셨는데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오래 하셨다고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 이제 곧 자유를 얻을 겁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한국 가는 길은 중국에서 바로 갈 수 없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거쳐야 한다고 했어요. 라오스나 태국을 경유해서 가는 거였죠. 위험하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어떤 길이든 가겠다고 했습니다. 2018년 봄이었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며칠을 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중에 검문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죠. 하지만 브로커가 돈을 쥐어주면 넘어갔습니다. 중국도 돈이면 다 되는구나 싶었어요. 국경지대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정글을 통과해야 했어요. 어둡고 습하고 벌레가 들끓는 곳이었습니다. 딸아이는 무서워서 울었고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브로커가 재촉했거든요. 몇 시간을 걸었을까요? 딸아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열이 펄펄 끓었어요. 정글에서 모기한테 물렸나 봅니다. 제가 업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웠어요.
40에 가까운 나이에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버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함께 가던 다른 탈북자 아저씨가 도와주셨어요. 교대로 업고 가자고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은 처지 아니냐고 서로 도와야 산다고요. 6.25 때도 우리 민족은 이렇게 서로 도우며 살아남지 않았냐고 하셨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라오스 땅에 들어섰을 때 딸아이 상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했어요. 약도 없고 병원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빌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제발 이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세요. 목사님이 어디선가 약을 구해오셨어요. 그리고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했어요. 신앙이 깊지는 않았지만 그때만큼은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딸 살려주세요.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딸만 살려주세요. 다음 날 아침 딸아이 열이 떨어졌습니다. 눈을 뜨더니 엄마라고 불렀어요. 저는 딸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살았구나, 우리 살았구나. 목사님도 함께 우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태국 한국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대사관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여기가 정말 대한민국 땅인가 싶었습니다. 딸 손을 꼭 잡고 문을 열었어요. 직원분이 나오셨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직원분이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따뜻한 물을 주시고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이제 정말 안전하구나.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엄마, 이제 우리 괜찮은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우리 이제 자유야. 딸도 울었고 저도 울었어요.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았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2018년 여름이었습니다. 공항은 사람들로 붐볐고 모두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었죠. 이게 자유구나 싶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지냈어요. 거기서 한국 생활을 배웠습니다. 딸아이는 학교에 갈 준비를 했고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사람들 말투도 달랐고 음식 맛도 달랐습니다. 북에서는 설탕도 귀했는데 여기는 음식마다 단맛이 났어요. 김치도 달더라고요. 어느 날 마트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건이 넘쳐났어요. 쌀, 고기, 과일, 온갖 것들이 가득했죠. 사람들은 카트에 물건을 마구 담았습니다. 북에서는 배급도 제대로 안 나오던 쌀이 여기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24시간 문 여는 편의점도 신기했고요. 밤에도 밥 사 먹을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애들이 놀렸다고 합니다. 말투가 이상하다고 북한에서 왔다고요. 딸이 울면서 돌아온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딸이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했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 딸이 자유롭게 친구를 사귀고 놀러 다닐 수 있다니. 저는 작은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주방 보조였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정직하게 번 돈이었습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감시받지 않고 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거였죠. 처음 월급 받던 날 딸한테 치킨을 사줬어요. 딸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우리는 치킨을 먹으며 울고 웃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봤어요. 어머니와 언니는 어떻게 지내실까? 제가 탈북한 후 가족들이 조사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쟤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잖아요. 밤마다 어머니 생각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딸을 보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는 자유로운 땅에서 자라고 있으니까요. 학교 다니고 친구 만나고 꿈꾸며 살고 있잖아요. 저처럼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존중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요즘 딸이 말합니다. 엄마, 나중에 통일되면 할머니 만날 수 있을까? 저는 대답해요. 그럼 꼭 만날 수 있어. 통일되면 우리 대동강 가서 냉면 먹고 할머니 산소도 찾아뵙자. 딸도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요. 사진으로만 봤지만 보고 싶대요. 여러분,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북에 있는 가족들,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기쁨조로 끌려가는 어린 여자아이들, 굶주림에 떠는 주민들, 감시와 통제 속에 사는 우리 동포들. 그들도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남과 북이 같은 민족 아닙니까? 말도 같고 생김새도 같고 명절 때 송편 빚고 윷놀이하는 것도 같잖아요. 6.25 때 헤어진 가족들이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을 만나게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자유로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마시고 딸 학교 보내고 일하러 가고 저녁엔 텔레비전 보며 쉽니다.
평범한 일상이죠.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북에 있을 땐 꿈도 못 꾸던 삶이니까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탈북민을 받아주신 대한민국에 우리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딸과 함께 이 땅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에 계신 어머니와 언니를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